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의 주가 부양책, 또 부동산 경기 부양책,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약 일주일 됐습니다. 근데 정말 이 부양책 발표 이후에 중국의 주가가 정말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이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상승으로 끝나고 다시 꼬꾸라질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부양책을 발표한 이후로 정말 중국의 주가 지수가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연내 최고치일 뿐만 아니라 그 상승하는 기울기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그런 배경, 어떤 정책들을 발표했길래 그런 것이고, 그런 정책들을 발표한 효과는 어떨 것이고, 그리고 그런 정책들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국 주식 부양책에 대한 평가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그 자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추가 금리 인하 정말 22년 이래로 쭉 보시면 중국은 정책 금리를 계속 인하만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들어서도 이미 7월에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 9월에 또 인하 조치를 단행합니다. 금리 인하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급준비율 조정이 있어요. 중국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역시 24년 연초에 인하하다가 경기부양책이죠. 또 한 번 대대적으로 지급준비율을 떨어뜨립니다. 이 지급준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안 드려서 추가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면 금융기관에게 너 이만큼은 돈을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도 있겠고 또 일부는 많은 기업이나 가게로부터 저축을 쌓은 것이 있겠죠. 근데 저축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 100만 원 중에 100만 원을 다 대출하는데 써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그랬다가 저축자들이 돌아와서 저축액 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갚을 능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럼 뱅크론이 일어나고 금융부실이 야기돼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 요만큼은 너 저축액 중에 요만큼은 가지고 있고 그 이내에서 이 이내에서 지급준비율의 규제를 적용한 상황 하에서 그 나머지만큼만을 대출을 해줘라. 지급준비율 규제가 15%면 그러면 85%만 대출해줘라 이거예요. 근데 지급준비율을 낮춘다는 얘기는 더 많이 대출해줘라 이겁니다. 저축액이 있으면 저축액 중에서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는데 써도 된다. 이게 지급준비율 조절이고요. 다만 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시중의 유동성 공급은 더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금융 불안은 더 커지죠. 그만큼 더 불안해지죠. 두 가지입니다.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해서 경기 부양 효과는 있겠지만 금융부실한 어떤 상황이 야기될 때 더 취약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급준비율을 이제는 중소형 은행의 경우 6.5%를 제외하면 다 해도 돼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6.5%라는 규제를 적용했는데 6.5% 이것을 그냥 지키기보다는 자기 은행 내부의 규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높게 지급 준비를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만 최소한의 지급 준비라는 그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으로는 소위 유동성을 공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예의주시 될 텐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종합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러합니다. 글로 좀 적혀 있는데요. 자, 하나가 통화 정책을 또 추가적으로 완화한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라는 것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금융 지원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50bp 인하를 지도하고 2주택을 매수할 때는 최저 계약금 비율 25%가 아니라 15%만 계약금이 있어도 2주택 매수할 수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인민은행 자금 지원 비율도 늘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돈이 있는 친구들은 더 집 사세요 이거고, 근데 계약금 적어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집에서 계약금 25만 원은 내야 돼. 그래야 집을 계약할 수 있게 해줬는데 15만 원만 있어도 계약하게 해줄게. 이 얘기는 역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급했던 겁니다. 시진핑이 굉장히 급한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게 하고, 그러면 부동산 금융 지원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움직인다면 아무래도 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거래로 이루어지겠죠. 또 이게 왜 부동산 부양책인데 주가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렇게 부동산 금융 지원을 많이 해주면 중국의 주요 건설사들이 그래도 정말 험난했던 상황에서는 조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투자자나 중국 인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 그 불안감을 더 고조시키는 격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거나 하지 않고 차라리 저축하자, 현금으로 확보하는 게 맞아, 라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부동산 시장도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인 겁니다. 이 세 번째가 주식 부양책이에요. 이 주식 부양책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인데요. 수합 프로그램입니다. 수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먼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나 보험사, 이들이 이 고위험 저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뭐죠? 채권, 주식, ETF 이런 게 고위험이고 저유동성이죠. 근데 인민은행이 뭐를 갖고 있어요?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어요. 국채나 인민은행채 같은 걸 갖고 있죠. 이걸 교환하는 거예요. 수합이죠. 그걸 교환하게 하고 결국 이 교환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그 자금을 조달받으면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주식 매수에 이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 가지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해주니까 주식 수요세가 강화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대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나 지분 확대를 위한 재원 제공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인민은행이 명시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민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업은행이 재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상장기업은 자사주 매입 및 지분을 확대해요. 그러니까 인민은행이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상장기업들이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이 추가적으로 저리의 대출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족할 경우 뭐 2차, 3차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라고 했죠. 둘 다. 자,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해본다면 이 두 프로그램 다 어, 정말 주식 매입으로 한정한 유동성 공급책이거든요. 그쵸? 주식 매입. 주식 매입을 유도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주식 매입에 한정하는 유동성 공급책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제가 여기에 제목을 잘못 써서 제가 다시 적는 겁니다. 제 손가락을 한 손가락으로만 적어서 좀 늦습니다. 키보드를 유도 책인데 오류가 있으면 또 안 되니까. 자, 다시 적었습니다. 중국 주식 매입 유도책으로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둘 다 결과적으로는 주식 매수하라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인민은행이 명시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중국 역사상. 그리고 중앙은행의 이런 정책 도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가 부양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정말 그 어떤 과거의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그런 후속 조치를 계속 가동하겠다. 이게 의지죠. 2차, 3차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여기에 또 중앙정치국에서 재정 지출도 확대하고 뭐 핵심 지도부가 또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또 인식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말 적극적인 부양책을 발표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쨌든 이번 대책이 최근 수년간의 어떤 부양책보다 가장 강력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어, 정,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주가 반등을 견인할 것이라는 것은 뭐 지배적인 평가예요. 근데 정말 성공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우려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신다면 단기 반등에 그쳤던 과거의 주가 부양책들이 있었습니다. 중앙정치국이 했던 거, 또 이렇게 인지세이나 마진 거래, 또 이렇게 ETF를 직접 매입했던 일이 있고 증감의 주석을 전격 교체한 일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있었을 때마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일시적으로라도 다 그때마다 상승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공매도 제도를 규제할 때도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다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때는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추세적으로 상승했지만 그렇죠? 그 기간이 결과적으로는 길지는 않았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추세 하락,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또 추세 하락,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또 추세 하락, 그렇죠?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다시 하락,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다시 하락. 역시 이번에도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다시 하락. 근데 이번의 대책은 그 정도 면에서 이례적이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부여가 될 만큼 그 반등의 여지가 굉장히 컸다. 그렇죠? 근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까? 이렇게 우상하는 것을 만들까? 근데 시장에서의 평가는 뭐 골드만삭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어, 골드만삭스도 GS고 광석도 GS니까 골드만삭스 예, 그만 농담하겠습니다. 이 단기 반등에 그칠 수 있다.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나 캐피탈 이코노믹스나 여러 기관들이 이제 시장 심리 개선 정도는 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결국 디플레이션에 본격적으로 탈출하는지 부동산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나타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물론 한쪽 측면에서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대규모 종합 패키지가 있었던 적은 없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졌고 경기 부양 의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를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JP 모건, HSBC 뭐 이런 기관들이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런 극단적인 시진핑 급했다고 했죠. 왜 급했는지. 중국 경제의 지금 이런
증시 부양책 관점에서의 약한 고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국 경제 약한 고리 바로 자본시장 침체예요. 세계 주가는 우상향했는데 중국 주가는 우하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좋은 어 어떤 분류는 아니지만 중국 주식 흐름하고 한국 주식 흐름을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안 좋을 때 한국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미국 증시 따라가는 경향도 있고 중국 증시 따라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도 이렇게 세계 주가 오를 때, 미국 주가 오를 때 같이 오르지 못한 경향도 있는데 그게 또 중국 증시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정말 약한 고리에 놓였고 그런데 결국은 어 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기업 입장에선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 거고 자기 자본이 줄어드니까 그렇다고 나머지 타인 자본에 의존해서 신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리라는 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 위축으로 가져올 수 있고 경기가 위축되고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니까 또 자본 시장도 또 안 좋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놓였었어요. 근데 결국은 저의 생각은 뭐냐면 이 자본 시장의 침체의 과정이 중국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못해서입니다. 주당 순이익 자체가 좋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쭉 떨어져만 왔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부양책을 발표한 이래로 증시 부양 효과가 있고 자본 시장에서 주가, 시가총액이 커짐에 따라서 자기 자본을 활용한 신규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할지 여부가 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텐데 여기서의 저의 의견은 이게 장기간, 아주 장기간 지속될 소지는 좀 그런 면에서 약하지 않을까. 중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생각했을 때 이런 면에서는 어 증시가 일시적인 상승이고 그러나 상승 정도도 크지만 일시적인 상승에서 머무르는 게 아닐까 하는 평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요. 부동산 시장 침체예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정말 장기화되고 심각해졌는데 만약에 이렇게 극단적인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가동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역시 증시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국면에서 계속 유동성 공급하고 계속 금리 인하했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의 침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거든요. 역시 이번에는 그 정도 면에서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정말 말 그대로 전반적인 불안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라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정말 약한 고리 하나가 해외 직접 투자 순유출입니다. FDI는요, 그러니까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라는 그 개념 자체는 해외 직접 투자액이니까 FDI 아웃월드가 있고 인월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FDI라는 이 표현을 인월드에 한해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중국으로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을 본다면 이게 누적값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연내에서는. 그렇지만 그 월별로 따져볼 수 있겠죠. 그 증감률을 보면 23년, 4년 계속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이 감소합니다. 지금 이게 수평축이거든요. 0. 이 수평축을 계속 밑돌아서 감소합니다. 전년보다 줄고 전년보다 줄고 중국으로의 해외 직접 투자가 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FDI가 지금 보시면 ODI라고 있습니다. ODI는 중국이 외국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으로의 유입액이 더 많았었거든요.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유입액이 유출액보다 항상 많았었거든요. 그죠? 근데 24년 들어서 처음으로 24년 전체 기간은 아닙니다. 상반기 기준입니다. 처음으로 유출액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FDI 대비 ODI의 비율이 처음으로 100을 초과한 거예요. ODI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중국에 공장 짓는 것보다 중국 기업이 외국에 공장 짓는 게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현상들이 비단 이런 유동성 공급으로만 해결될 과제일까?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또 세계 경제의 어떤 파편화, 블록 경제화 이런 움직임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유동성 공급만으로 이 세 번째 약한 고리 문제가 해결될 소지가 있을까? 이 부분은 또 역시 해결될 소지가 아닐 수 있다. 물론 중국이 적극적으로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유입액을 이끌기 위한 정책들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본질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순유출되는 이런 현상이 바로잡아질 수 있을까? 중국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의 판단은 어 충분히 신뢰가 가는 정책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최초의 정책, 극단적인 정책을 마련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런 정책을 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일시적으로는 일주일 정도의 강한 상승 랠리를 주식시장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를 비롯해서. 그러나 이 흐름이 정말 추세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갈 만한 사안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를 오히려 의문이 많다. 예,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책 안내해 드리고 질의응답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5년 경제를 전망함에 있어서 정말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까지 도입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증시 부양책이 결국 중국 경제를 다시 예전의 고성장으로 기업 실적의 증가로 연결될지 부동산 경기 부양으로 연결될지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효과가 일시적인 주식시장의 흐름으로만 나타나고 다른 경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중국에 대한 한국 경제의 의존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결국 이 중국 경제를 들여다봄에 있어서 이 피벗의 시대 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흐름 또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추가적으로 이 피벗의 시대 어떤 흐름들이 전개될까를 들여다보는 데는 어 따끈따끈하게 발간된 25년 경제 전망서를 어 좀 필독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이상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